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고대 문자에 대해서 혹은 고대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고대사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기록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주로 소토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고대 기록,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사마천의 사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반고의 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에 의존할 뿐 아니라 그리고 땅 속에서 발굴된 청동 기물에 쓰여진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탁본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장 권위가 있고 또 유권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고대 문자 해석입니다. 이 문자 해석은 우리 학자들이 별로 거기에 대해서 식견이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문맹이기 때문에 과연 문헌으로 전해오는 기록과 그 다음에 본래의 그 시대에 살던 인물이 만들어 놓은 고대 문자로 기록된 역사, 이것을 해석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해석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식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만고의 진리다 하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고대 문자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본래의 고대 문자의 기록은 우리의 선조들이 남긴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있는, 또 우리말이 아닌 다른 말을 쓰고 있는 진화족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문장들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제대로 해석을 했는가 하는 것은 검증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60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0갑자라고 하는 것은 가불경정 무기경신 임계 이런 식으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가지고 이 말씀드린 이러한 각각의 글자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한 사이클을 만드는데 60개가 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 갑자년부터 시작해서 계해년까지, 이 계해년까지 이 60번의 60년의 그 세월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기록에서는 이러한 내용들, 예를 들면 갑술년에 왕이 어떻게 했는데 그것은 왕의 몇 년째, 재위한 지 몇 년째, 혹은 나라에서 드리는 제사, 그 국사가 몇 번째 있었던 해였다, 이런 식으로 정형화돼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그 표현법은 왕조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쓰여진 내용들을 보면 이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그러한 기록을 남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갑자년부터 60년, 그 다음에 또 다시 계해년이 끝나고 나면 갑자년으로 또 연결이 돼가지고 또 내려가죠. 그러면 60년 해가지고 120년이 되고 또 다시 내려가면 180년이 되고 60년 주기로 이렇게 간지로 이렇게 설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정사년에 왕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왕이 재위한 지 3년째 되는 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3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정사년, 병진년, 을묘년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즉위한 원년, 그때는 을묘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신년 역시 마찬가지죠. 무신년에 왕이 무엇을 했는데 그것이 왕이 재위한 지 7년째 되는 해였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민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원년이 이민년에 즉위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계사년이나 무자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지를 가지고 이렇게 역추적해 보면 그 왕이 몇 년도에 즉위를 했다, 원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왕이 3년 4월 처음으로 갑인년,
그러니까 왕이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해가 갑인년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3년, 세왕이 3년 되는 그때가 여기 경오년이다. 경오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소급해서 하게 되면 원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세왕 3년이 갑인년이고 여기 세왕이 3년 되는 해가 경오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같은 3년인데 간지가 달라집니다. 경오년이고 갑인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같은 왕이 아니라 세족의 다른 왕이다. 뭐 선후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왕이 있을 때에 남겼던 기록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여기도 세왕 3년 3월 갑술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술년이라고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갑술년이 세왕이 즉위한 지 그 3년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은 3년인데 다 틀리죠. 경오년, 여기서는 갑술년, 여기에서는 갑인년.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시기의 왕이다. 한 사람의 왕의 연대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13년이 되는 해가 임인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몇 년 이게 아니고 간지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보게 되면 세왕 3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3년 5월 이렇게 되어 있네. 그 다음에 이것이 세왕 3년이 갑술년으로 이렇게 간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3년 2월 초 정해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것은 처음에 문자를 보게 되면 고조선 시기에 나타나는 문자들은 대개 넉 자 미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조선 시대에는 4자 미만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이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한 증손자, 손자, 증손자 이 시대에 가면 이 문장이 처음에는 4 글자만 그 정도만 표현이 되었다 하면 그 뒤에는 4행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고조선 말기에 가면 그때는 문장이 비교적 급격하게 발전이 돼가지고 5행으로 되거나 문장의 길이도 늘어나게 되면서 사용되는 그 단어의 숫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용되는 글자의 숫자나 또 문장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실 문장은 고조선 중기쯤 가는 그때의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계자 이게 계자년인지 뭔지 지금 잘 모르는 것이죠. 왕이 십붕을 주었다. 여기에 보면 십붕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붕을 주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머니 계씨를 위해서 그 돈을 썼다. 이런 얘기죠. 이때는 세족의 왕입니다. 세족의 왕이니까 소호금천 씨의 후손이 되겠죠. 소호금천 씨의 후손이 되고 이 세족의 왕이 6번째 제사를 지내던 그때에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자왕 이것이 6년 되는 해에 이렇게 표현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학자들은 이것을 계사년으로 해석을 합니다.
계산연으로 간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시기에 고조선 시기에 나타난 글자를 보게 되면 과연 그러한가 의문이 생기죠.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글자는 여기 보면 사실은 사자가 아니고 이거는 아들 자자입니다. 아들 자자인데 왜 사로 읽을까요? 물론 이 글자는 통용이 되는 그런 글자지만 멀쩡하게 있는 사자를 놔두고 왜 굳이 이 글자가 간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아들 자자를 사자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이것은 중국 학자들이 고조선 초기에는 간지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한 탓입니다. 모든 글자는 제가 각 영상마다 반드시 한 번씩 들어가 있을 정도로 고조선 시기의 최초의 문자들은 다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을 누누이 말씀드려 왔고 그것을 여러 가지 자전이나 이런 그 대사전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이러한 고조선 시대부터 발생했던 글자들에는 반드시 성으로 쓰였다 하는 것이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나라 때 또 청나라 때까지 계속 이어져서 그 성을 썼다, 성씨를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근문에도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계사년에 중국 학자들은 계사년, 간지를 해가지고 계사년의 왕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왕이 6번째 제사 드리던 해에 있었던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는 고조선 시대의 그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서 여기 이때 당시에는 간지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0간 12지 거기에 나타나 있는 글자에서 표현되는 인물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간지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글자가 없고 사람이 없는데 간지를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적 관계도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조선 시대의 간지를 가지고 이렇게 뭐 연대를 나타냈다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그러한 무리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확대해 보면 바로 이렇게 계자, 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고조선 시대이기 때문에 당우 삼과 병명이라고 해서 보정시에서 발견된 세 자루에 고조선 시대의 그 족보가 있습니다. 그 족보에 보면 이 계씨는 고향 임금님의 4아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들 자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사위를 말합니다. 친아들이 아닙니다. 장가 들어와서 혼인으로 아들이 된 그러한 인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새 왕이라고 되어 있죠. 이 계시의 아들로서 왕이 된 사람, 사위로서 왕이 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농 하나님과 친아들이 되는 희화씨 이쪽 계열이 아니라 바로 천신 하나님의 따님이 되는 누조의 아들, 최초의 아들은 소호금천씨죠. 이 소호금천씨의 후손 중에 왕이 된 인물, 그가 세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호금천씨는 봉황이 날아와서 그 후로 그것을 기념해서 모든 그 명칭, 관직명이라든지 이런 데에 세를 가지고 표현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왕이기 때문에 세족의 인물, 즉 양잠신 누조의 후손, 황제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되어가지고 제사를 지낸 것이 6번째 6년이 되는 그때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아들 자자가 아니고 간지로 쓰이는 사자는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아들 자자를 사로 해석할 이유는 고조선 시대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물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자기의 삶을 마쳤을 때 그 자손들이 그 간지에 나타나는 인물을 기념을 해서 그것을 연대를 측정하는, 연대를 기록하는 그러한
표준으로 그렇게 삼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조선 시대에 간지가 있었다고 하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고 그러한 간지에 들어있는 문자를 자신의 호칭으로 삼은 그러한 인물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세왕 3년 앞에서 했죠. 갑인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세왕 3년 경호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세왕인데 같은 3년, 똑같은 3년인데 하나는 갑인년이고 하나는 경호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왕이다. 즉위 연도가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호년, 갑인년 이것을 소급을 해서 하게 되면 이 연도가 원년 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60갑자 중에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정사년의 왕이 뭐 어찌어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올바른 해석은 이 자체는 R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정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고향 임금님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아드님, 이건 사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임금님의 사위니까 그러면 혼인의 상대가 되는 것은 바로 황제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 임금님의 아들로서 왕이 된 사람, 여기에 보면 세왕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고향 임금님의 아들로서 사위가 돼서 왕이 된 인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9번째 지내던 해 30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정사년에 왕이 그리했다. 자, 이건 정이고 이건 사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이게 간지로 쓰여졌다 하는데 이건 고조선 후대에 고조선 중후기에 나타나는 그러한 표현법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아들 자자로 이해를 해야 되지 이것은 간지가 없었던 고조선 초중기에는 이건 사용할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를 토템으로 하는 바로 고향 임금님의 아들로서 아들이 되어서 고향 임금님의 지위를 물려받은 세족의 왕, 이 사람이 9번째 제사 지내던 해, 즉 즉위 9년이 되던 해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정자왕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자왕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해의 아들로서 왕이 된 인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세족의 왕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와 독점적인 사돈관계이면서 혼인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 사위가 돼서 왕이 된 장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그러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사년의 왕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송나라 때의 설상공은 이것을 정자왕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상공의 해석이 옳은 것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사년의 왕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계시의 아들로서 왕이 된 인물입니다. 계시는 누구냐 하면 고조선 시대 4대 어머니가 계시고 그 어머니가 낳은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다 계자를 가지고 계시의 아들이란 뜻으로 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4명의 형제가 다 계시로 첫 번째 계시, 두 번째 계시, 세 번째 계시, 네 번째 계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것이 고조선 시대 족보 20인의 족보가 있는 소위 말하는 당우, 상과, 병명 거기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간지가 아니라 계시의 아들로서 왕이 된 인물 그러니까 계시의 아들로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도 제국고신이나 혹은 우임금 이 두 분 중에 한 분일 것인데 가장 유력한 것은 제국고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계자년의 계시의 아들로서 왕이 된 인물은
바로 이것은 간지로 쓸 수가 없는 그 고조선 시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지로 해석한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 같은 간지를 가지고 또 혹은 가까운 간지를 가지고 해석한 것을 한번 추적을 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에 보면 이 뭐 해석을 하면서 이 기물은 어떤 내용이 있다 해가지고 뭐 경영정, 사송정 뭐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 새로 시작을 하죠. 새. 그런데 3년인데도 불구하고 정사년 이건 22년째 되는 해니까 소급에서 22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 원년이 병신년이 됩니다. 또 여기에서도 3년째 되는 해가 정사년이었다고 하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을유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3년 되는 해 갑인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갑인년 올라가면 을유년이 됩니다. 자, 3년 되는 해가 경호년이었다고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임자년이 됩니다. 갑술년 역시 3년 되는 해인데 보게 되면 임신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간지를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고조선 시대에 이 기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간지가 확립된 상태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년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 여기에 색깔을 바탕색을 달리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고조선 시대의 그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세왕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이것이 다 간지로서 확인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계사, 왕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6번째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년은 10번째 제사를 지낼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장이 상대적으로 짧을 뿐 아니라 또 이것이 그 문장의 형식이 다릅니다. 이때에는 간지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사, 왕 이것을 띄어서 해석하기보다는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계사년 이런 식으로 해서 간지로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아들 자자가 되는 것이죠. 아까 보신 것처럼 아들 자자를 간지로 오해를 해서 사자를 썼습니다. 본래 사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꾸로 사로 또 이렇게 썼네요. 이것은 아들 자자입니다. 계자 다시 말하면 계시의 아들로서 즉 고향 임금님의 아들이 되는 계시의 아들 사위가 돼서 왕이 된 인물이 6번째 되는 해에 여기도 보다시피 이 근문이 쓰여진 이 근문에서 보면 계시의 아들로서 왕이 된 인물이 돈을 10붕을 주었다. 10붕을 주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 계시를 위해서 이 기록이 쓰여진 그러한 청동 기물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세왕이 6번째 제사를 지내던 해. 이게 국제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년은 소급하면 알 수가 있겠죠. 세족으로 기록이 되는 그러한 족단, 세족으로 인식되는 그 족단에 어머니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왕의 고모가 될 것입니다. 고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가를 오고 또 혼인을 해서 이 둘 사이는 혼인 전에는 뭐 고모와 조카 이런 사이가 되었겠지만 이 어머니 계시 장가를 이쪽으로 계시가 있는 쪽으로 장가를 감으로 해서 바로 이것이 아들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위가 돼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는 세대 차이가 있는 그러한 계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들 자자인데 여기서 사로 썼습니다. 간지로 오해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자, 아들 자자가 돼서 해에 태양을 토템으로 하는 그 족단의 아들로서 와가지고
사위 아들로서 와가지고 왕이 된 인물이 이렇게 돈을 주었다 하고, 이때는 새 왕이 10번째 제위 10년째 되는 해에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고조선 시대에는 이것이 아들 자자로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간지로 오해를 해가지고 사자를 간지에 사자를 대입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간지가 성립된 이후에 나타나는 이 기록과 이것은 성격이 다른 것이죠. 이것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반드시 이것이 간지로만 쓰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아들 자자가 있기 때문에 왜 아들 자자를 가지고 굳이 글자가 다른 있는 글자가 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자자를 이 사로 해석을 해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 학자들이 바로 이 간지에 들어있는 글자들이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이 족보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간지를 통해서 이렇게 연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확한 해석이다. 중국 학자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식별 능력을 갖춰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것을 보게 되면 고대 청동 근문의 기년은 제위를 기준으로 기록되었다. 즉 몇 년 되었다. 제위한 지 몇 년 되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고조선 시대에는 간지가 없었기 때문에 간지로서 기록했다는 것은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은 가장 큰 오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고조선 시기에는 60갑자의 개념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갑자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위 횟수로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60갑자의 개념이 확립되어 소급한 원년을 상원갑자라 한다. 즉 고조선의 출발 그 시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갑자 연도를 갖다 쭉 추적을 해서 소급돼서 올라가게 되면 실질적인 고조선이 성립된 그 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단군 기록에 나타나는 2333년보다 훨씬 위로 연대가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군이 인식한 자신의 정체성, 즉 각 획마다 순서대로 자신이 인식했던 시조와 선조들의 그 시칭, 호칭, 이 글자를 순서대로 조합해서 합체자로 나타낸 것이 조선이라 하는 국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고조선이 아니라 고조선의 후예인 단군이 세운 나라가 단군조선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민족의 역사는 반만년이라고 우리는 두리뭉술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단군조선보다 훨씬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승님과 제가 그것을 갑자년을 통해서 쭉 이렇게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 기원전 26세기로 됩니다. 단군 조선은 24세기지만 대략 약 한 200년 가까이 이렇게 더 역사가 오래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60갑자가 끝나면 새로운 60갑자가 반복되면서 60년을 주기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조선 최초의 60갑자는 상원갑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중원갑자, 그 다음에 하원갑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위와 갑자의 순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문의 갑자와 연대의 관계는 명백하다. 그것을 통해서 소급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다른 시대의 갑자라 할지라도 동일한 간지라면 제위 원년은 같은 위치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화 학자들의 해석은 60갑자 순서와 맞지 않으며 더구나 갑자에 있는 글자 사, 정사년인데 이것을 굳이 자로 선택해서 정자년
뭐 갑자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갑자에 들어있는 고대 문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오류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직접 한 공간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더라면 좀 더 전달이 잘 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서 오늘의 설명을 마칩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내용 요약에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고 앞으로의 그 중국인들 그들이 해석한 글자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실제 역사가 비틀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분발하고 고대의 그 진실된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식견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